우리 고상만 반장님하고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예, 앞서 우리 김 PD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전두환 회고록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두환 전문가 아닙니까? 또 우리 고상만 반장님이. 예. 이 얘기를 바로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에게 이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리고 좀 쉽고 간결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예.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늘 소개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예. 친일 군인으로 총을 잡아 그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유신 독재자. 이게 이제 박정희에 대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의 이 일생을 간단히 정리한 건데 바로 이 박정희에게 정치적 양아들로 불렸던 또 다른 쿠데타 군부 독재자. 이게 전두환이거든요. 예. 이 전두환이가 회고록을 썼다면서 지금 사회적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일일이 열거하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참담해서 이 각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전두환이가 내놓은 세 권의 회고록 이 중에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면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렀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12.12와 5.17이 내 사적인 권력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되고 있겠지만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글을 써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권력 찬탈의 의지가 없었는데 시대가 자기를 그 역사의 현장에 불러들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나이 처먹고 그런 족 같은 소리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욕인데 차마 저는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시원합니다. 예, 개 같은 소리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누군가가 또 혹시 동조하는 특히나 20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또 저런 얘기도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짧고 간결하게 쉽게 좀 정리하고 싶어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먼저 79년도에 있었던 12.12 군사반란 이 전두환이가 일으킨 진짜 이유가 뭔지 이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79년도 12월 12일 날 이 박정희가 피살된 후에 당시에 군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았던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였는데요. 예. 이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승화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와 함께 북정의 최고 책임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정승화가 우려했던 정치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예. 이 전두환은 이제 박정희에게 충성해서 얻은 신임을 기반으로 해갖고요. 육사 출신 중에 각 기수별로 소수를 뽑아서 예. 이들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나회죠. 각 기수별에 이제 자기들이 똘똘하게 보이는 이런 애들을 소수로 뽑아서 이들로 만든 게 하나회인데 바로 이 하나회를 조직해서 권력력을 드러내던 중에 마침내 박정희가 죽게 되자 양아들이었던 전두환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마침내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두환은 박정희가 죽은 것에 대한 김재규 조사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군부의 실력자로 이때 부상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때 자신의 앞길을 막을 유일한 인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계엄사령관 정승화였던 겁니다. 평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정승화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던 그때에 정말 놀라운 정보가 전두환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전두환의 기반이었던 이 하나의 소속 정치구인들을 하나씩 둘씩 밀어내고 있던 정승화가 네. 마침내 자기마저 오. 동해안 경비사령관 이건 바다에 가서 있으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로 보직 이동을 하겠다는 발표를 곧 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거예요. 아, 좌천을 시키려고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전두환이 이대로 그냥 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당시에 정승화 사령관도 12.6 사건 당시에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대통령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에게 승인도 받지 않은 가운데 총을 가지고 가서 정승화 사령관을 불법으로 무단 체포한 사건. 이게 바로 12.12 군사반란의 핵심인데요. 아니, 하극상 아닙니까? 하극상이죠. 하극상이고 군사반란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12.6 당시에 정승화가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정승화를 체포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했던 이 전두환의 말은 사실이었느냐? 훗날 재판에서 이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미 총을 들고 가서 정승화를 체포할 때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두환 등 이 하나의 출신 소속 바로 50 세력들이 주축이 된 군인들이 두 차례나 최규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체포를 할 테니 이것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요구했지만 최규하 역시 끝까지 거절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정승화가 최종적으로 끌려갔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할 수 없이 사후 승인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자신을 한직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자기의 상관인 정승화를 잡아들인 바로 그 12.12 군사반란의 진짜 이유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약간 코미디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왜 12월 12일 날 전두환이가 이런 군사반란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오늘날에 왜 12.12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남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난 96년도 군사반란 혐의로 전두환이가 내란죄로 해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 본인 진술인데요. 왜 12월 12일 날 군사반란을 일으켰냐고 하니까 자신이 숫자의 짝수를 좋아해서 12월 12일 날 결행했다. 뭐 이런 황당한 답변을. 외우기 좋게. 훗날 외우기 좋게. 숫자의 짝수를 좋아해서 같은 숫자인 12, 12로. 이런 개그맨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는 전두환이가 지금에 와서 해고록에 무슨 대단한 역사의 부름이 있어서 자신을 도구로 썼다는 등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반장님. 만약에 최규하가 이에 대해서 하극상의 책임을 물어서 정승화가 체포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뭐 해고를 시킨다든지 혹은 뭐 대통령을 이제 수호하는 수도경비사령부 같은 이런 곳에다 시달을 해서 전두환 체포하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정상적인 나라고 국가인데 이때 당시에 전두환 이 하나회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규하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 허수아비였군요. 최규하는. 그러니까 거의 압박과 윽박을 질러가면서 결재하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때로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승인해라 그러고 무시하면서 가서 체포했던 거였고 그것이 결국은 이 최규하가 사실상 전두환한테 쫓겨나서 권력을 이양하고 물러나와서 죽을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리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자기가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쫓겨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내 입을 다물고 사망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하간 이렇게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이가 이후에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죠. 자기 위에 있던 정승화까지 잡아서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켜버렸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 이게 바로 1980년 5월에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보안사령부를 통해 세웠던 K공작 계획 바로 이 계획을 실행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 K공작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음모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기획한 건데요. 이때 당시에 전두환이 신군부 세력이 이것을 위해 조성했던 유포했던 허위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980년 5월 10일 그러니까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일본을 통해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예. 이른바 북계 남침설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 북계가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의 내각 조사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이가 이번에 낸 이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북계 남침에 의해서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조국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자, 그런데 북계 남침설 이것은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전두환 신군부는 5월 10일 날 중정을 통해서 대북 특이 동향을 경고하는 북계 남침설 보고서를 작성케 한 후에 그리고 나서 5월 12일 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북계 남침설을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예. 그러면서 전국 비상계엄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느냐?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이렇게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하기 하루 전날인 5월 11일 날 이 북계 남침설은 가치가 없는 첩보다 이렇게 해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증거자료가 드러납니다. 바로 1980년 5월 13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이컴 사령관이요. 예. 본국 백악관에 보고한 전문인데요. 이 전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전두환이 유포하고 있는 북계 남침설은 근거가 없고 단지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흘린 구실이라고 타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에 따라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계 남침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미국은 입수하지 못했다라는 공식 발표도 하는데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전국 비상계엄 확대를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내세운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왜 5월 17일 날 예. 이러한 그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하기 위해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갖고 결국은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 학살 만행을 벌이게 됐느냐? 예. 바로 답은 당시 5월의 봄이라고 불리던 당시 서울의 그 민주화 열기 이게 이제 전두환에게 위기를 초래케 한 건데요. 예. 사회 각계에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유신학법을 철폐하고 네. 대통령 직선제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니까 당시 정부와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골자로 해갔고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선거 일자를 정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정한 날짜가 바로 5월 2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 전에 해결하려고? 그렇죠. 5월 20일 오전 10시에 만약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예. 그러면 이날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및 개헌 일정이 발표가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권력 장악 시나리오가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5월 17일 날 있지도 않은 국가위기, 안보위기를 주장하면서 계엄을 확대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 기반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민주인사 및 정치인들을 체포했고 그들에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에 가둔 건데요. 바로 이러한 때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두환의 폭압에 저항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광주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민주화 항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군사반란과 또 안보를 매개로 해서 있지도 않은 안보 이기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다가 이에 저항하자 그 광주를 무참히 학살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 전두환이가 이 책을 쓰고 그 책에다가 순리에 따른 절차에 얽매여서 사후의 책임 추궁과
비판을 두려워해서 때를 놓치면 자칫 수습할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된다. 예. 이러면서 자신이 했던 12.12와 5.17 비상계엄 확대 이것이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예. 그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추악한 권력 욕망이었던 거지 진짜 국가 이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광주를 대한민국 모욕해서는 안 된다. 예. 이 이야기고요. 전두환이가 또 책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대통령 취임한 후에 집무실 책상에다가 임기 중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과제라고 하면서 적어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룬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 얼마나 뻔뻔한지 87년 한 해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데 예. 87년 1월 14일 전두환은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를 불법 연행해서 물고문 끝에 살해했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자신의 쿠데타 친구였던 노태우에게 권력을 주고자 4.13 호원조치 기존에 있는 유신 악법 그대로 체육관을 통해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국민과 학생들이 일어난 것이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이 87년 6월 항쟁 앞서 항쟁 전날이었던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또다시 경찰의 체류탄에 의해서 살해됐는데요. 이런 행위를 하고도 전두환이가 이 책 서문에서 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종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정부를 평화적으로 후임에게 이양한 것은 우리의 현대 정치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어떤 말로 비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답은 이건데요. 전두환은 책에서 나는 죽어서 나오지도 않았고 해외로 쫓겨가지도 않았다. 나는 퇴임 후에 그 모든 매도와 능멸과 저주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내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지금 나는 원고지를 앞에 놓고 지난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의 조국과 국가와 역사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적었는데요. 예. 죽어서 나오지도 않았고 해외로 쫓겨가지도 않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데 예. 자, 바로 이러한 전두환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해야 하는데요. 광주에서 이뤄진 발포 명령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새 정부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증거도 나왔죠. 예. 네, 어제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자위권 발동을 지시한 전두환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반성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건 역시 잘못된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자를 보면서 우리가 박근혜의 사면을 말하는 건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요. 예. 대한민국 적폐 청산에 희호가 없습니다. 예. 전두환을 다시 역사적 재판장에 올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 방송 준비 내용이었습니다. 예. 전두환이 8순이군요. 예, 예, 그렇죠. 전두환이 8순이에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제가 그 전두환의 여러 발언들을 한번 쭉 들어봤는데 당시 자기는 이제 보안사령관이었고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광주 작전은 모르는 일이다. 나의 어떤 그런 명령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개소리죠, 그것도 역시. 아니, 그 당시에 전두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으로 끝나는 시대에 전두환이 모르는 일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행위를 한 사람이 먹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사관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이 일을 맡겨주신다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 전두환 조사 맡겨주면은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단순한 사실 그리고 또 이미 96년도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난 진실인데 예. 여전히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예. 아니 근데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나쁜 과거를 깔끔하게 청산하지 못했을까? 예. 그런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늘 나오는 얘기죠. 당시에 IMF가 터진 상황하에서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뤘던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그 밑에는 아무런 권력 기반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전두환을 사면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인 IMF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때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오늘날의 답이 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왜 저 사람들의 눈치는 보고 이렇게 자기들의 지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여러 고려를 하시는지 좀 답답한데 박정희가 왜 도대체 계속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참배를 가야 하는지 예, 한 번 대통령을 해먹으면 쿠데타를 통해 불법 선거를 통해 독재를 통해 해서는 안 될 악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도 그것에 대해서 왜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까운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청산되는 나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가는 거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고 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또 뭉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전두환 박정희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월호 천안함 진실 제대로 예. 규명하지 않으면은 저 진짜 그건 감당 못합니다 진짜. 이것도 괜히 무슨 국민 통합 화합 이거 얘기하면서 하면 안 돼요. 덥자는 놈들은 그쵸.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의 적이 될 겁니다. 아주 그냥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PD님.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정말 내가 그딴 생각을 왜 했나라고 대대로 후회하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역사의 정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니까 전두환이가 저렇게 혀를 나불거리는 그쵸. 거 아니겠어요? 또 아울러 최순실이가 그쵸.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맞습니다. 말이죠. 박근혜도 그렇고요. 네. 진리와 정의, 진실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나쁜 세월, 나쁜 나라를 뒤엎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고상만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고상만 반장님하고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예, 앞서 우리 김PD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전두환 회고록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두환 전문가 아닙니까? 또 우리 고상만 반장님이. 예. 이 얘기를 바로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에게 이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리고 좀 쉽고 간결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예.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늘 소개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예. 친일 군인으로 총을 잡아 그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유신 독재자. 이게 이제 박정희에 대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의 이 일생을 간단히 정리한 건데 바로 이 박정희에게 정치적 양아들로 불렸던 또 다른 쿠데타 군부 독재자. 이게 전두환이거든요. 예. 이 전두환이가 회고록을 썼다면서 지금 사회적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일일이 열거하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참담해서 이 각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누군가가 또 혹시 동조하는 특히나 20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또 저런 얘기도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짧고 간결하게 쉽게 좀 정리하고 싶어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먼저 79년도에 있었던 12.12 군사반란 이 전두환이가 일으킨 진짜 이유가 뭔지 이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79년도 12월 12일 날 이 박정희가 피살된 후에 당시에 군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았던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였는데요. 예. 이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승화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와 함께 북정의 최고 책임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정승화가 우려했던 정치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예. 이 전두환은 이제 박정희에게 충성해서 얻은 신임을 기반으로 해갖고요.
육사 출신 중에 각 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전두환이가 내놓은 세 권의 회고록, 이 중에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면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렀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12.12와 5.17이 내 사적인 권력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되고 있겠지만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글을 써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권력 찬탈의 의지가 없었는데 시대가 자기를 그 역사의 현장에 불러들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나이 처먹고 그런 족 같은 소리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욕인데 차마 저는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시원합니다. 예, 개 같은 소리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기수별로 소수를 뽑아서 예. 이들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나회죠. 각 기수별에 이제 자기들이 똘똘하게 보이는 이런 애들을 소수로 뽑아서 이들로 만든 게 하나회인데 바로 이 하나회를 조직해서 권력력을 드러내던 중에 마침내 박정희가 죽게 되자 양아들이었던 전두환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마침내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두환은 박정희가 죽은 것에 대한 김재규 조사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군부의 실력자로 이때 부상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때 자신의 앞길을 막을 유일한 인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계엄사령관 정승화였던 겁니다. 평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정승화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던 그때에 정말 놀라운 정보가 전두환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전두환의 기반이었던 이 하나의 소속 정치구인들을 하나씩 둘씩 밀어내고 있던 정승화가 마침내 자기마저 봉해한 경비사령관 이건 바다에 가서 있으라는 거거든요. 거기로 보직 이동을 하겠다는 발표를 곧 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거예요. 좌천을 시키려고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전두환이 이대로 그냥 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당시에 정승화 사령관도 12.6 사건 당시에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대통령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에게 승인도 받지 않은 가운데 총을 가지고 가서 정승화 사령관을 불법으로 무단 체포한 사건. 이게 바로 12.12 군사반란의 핵심인데요. 아니 하극상 아닙니까? 하극상이죠. 하극상이고 군사반란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12.6 당시에 정승화가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정승화를 체포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했던 이 전